오늘도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렸는데 오늘의 문항들도 잘 체크를 해보면서 수능 때 더 기분 좋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1번부터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의 분류 문항입니다. 발문은 기억에 들어가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와 어떤 사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나의 입장 짚어보죠. 우리가 따라야 할 행위의 표준과 규칙에 정연한 체계를 세우고 정당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점에서 규범윤리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이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론규범윤리학이라는 것을 정할 수가 있겠죠. 반면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개인 생활이나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바로 이 기술 윤리학적인 관점이라는 것을 제시문 속에서 고맙게 금방 캐치할 수 있는데 이 제시문의 구도 속에서 이론 윤리학이 기술 윤리학을 보면서 기억이라는 언급을 해야 되는 것. 그럼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덕 현상은 설명해야 할 사실들의 집합체일 뿐임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론 윤리학 혹은 규범 윤리학적인 관점에서는 도덕 현상이 설명해야 될 사실들의 집합체일 뿐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그것뿐인데 당신은 그걸 간과한다라고 하는 언급을 넣을 가능성은 매우 적겠네요. 두 번째,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 탐구가 윤리학의 본질임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이 앞에까지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메타 윤리학적인 성격이 강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론 윤리학의 입장, 규범 윤리학의 입장에서 기술 윤리학에게 할 언급은 아니겠다라는 것도 역시 판단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윤리학은 도덕적인 행위의 근본 원리를 제시해야 함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기술 윤리학은 현상을 기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더라 라고 말하는 3번이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을 잘 캐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4번, 도덕적인 관행이나 풍습이 문화 현상의 일부라는 점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 기술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관행, 풍습이라는 것이 문화 현상의 일부이고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탐구하고 기술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기 때문에 기술 윤리학이 이 점을 간과한다라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겠습니다. 5번째, 윤리학은 도덕적 개념의 의미 분석에 주력해야 함을 간과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 역시도 앞에 있는 이 문장이 메타 윤리학적인 성격에 가깝죠. 그러니 규범 윤리학적인 관점에서 기술 윤리학에게 할 언급은 아니기 때문에 빼줄 수가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었고요. 역시나 윤리학의 분류 1번에 들어가고 이 문항 속에서 윤리학 4가지 혹은 큰 범주로 3가지의 범주를 모두 물어보는 특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번 클리어했고 두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악에 대한 인식이 선에 대한 인식보다 쉽다. 그래서 악에 대한 인식이 지금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있고요. 악의 존재는 선의 존재보다 인간을 더 도덕적으로 행위하게 한다. 구원의 예언보다는 불행의 예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 윤리학은 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보다는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지금 제가 체크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요나스라는 학자가 이야기하는 공포의 발견술로서 책임윤리에 대한 서술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요나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찾아봅시다. 1번, 책임 있는 행위를 하도록 북돋우는 공포를 습득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앞에 있는 논의 그리고 마지막에 정리된 부분에서 그 공포를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공포를 습득하는 것이 인간이 오히려 도덕적인 행위를 하게끔 하는 것에 더 가깝다는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나머지 오답인 이유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이성적인 존재에 대한 기술의 영향은 숙고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요나스가 이야기하는 책임 윤리에서 인간이 책임 있게 생각해야 되는 대상으로 도덕적인 숙고의 대상이 되는 존재는 현 세대의 인류뿐 아니라
미래 세대의 인류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 자연 환경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렇다면 이 중에 자연이라는 존재는 이성을 갖고 있지 않은 비이성적 존재이나 우리의 행위가 그 존재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숙고해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한 이 부분에서 요나스의 입장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네요. 세 번째, 인간은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 사후적 책임을 중시해야 한다. 뭐뭐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들도 오답지에 좀 잘 들어가는 패턴이죠. 요나스가 본 책임은 사후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사전적이고 예견적인 책임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적 책임이 아니라고 했으므로 3번도 맞지 않는 진술입니다. 4번,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를 현 세대의 의무로 전환시킬 수 없다라고 했네요. 책임의 대상이 겪을 공포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현 세대의 의무와 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래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5번째, 인간은 가치 중립적인 관점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아니죠. 인간이 이 자연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숙고와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니 인간들의 행동이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이냐 악이냐를 판단하게끔 하는 가치 판단하는 관점에서 도덕적인 관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겠죠. 가치 중립적이다라고 하는 건 선악의 판단으로부터 중립적인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5번의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빼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번의 요나스에 관련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건 1번 딱 확인하고 나머지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득점했으면 좋았겠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불 사상가가 다 영혼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 갑이 이야기하는 영혼은 그 자체로 돌아가야 사물 그 자체를 볼 수 있게 된다. 순수한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일이다. 영혼이 육체와 함께 있는 동안은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 없다. 본질적이고 이데아의 요소가 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육체라는 감옥 속에 영혼이 담겨있는 살아있는 동안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육체로부터 영혼이 해방되어서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보는 누구? 그렇습니다. 플라톤입니다. 그럼 1번은 영혼은 그것을 보호해주는 몸이 분해되면 영혼을 구성하고 있던 원자들도 흩어져서 이전과 같은 능력을 가질 수가 없고 운동도 할 수 없게 된다라고 했어요. 결정적으로 원자의 이야기가 나왔죠.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과 해체로 설명을 하면서 몸과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원자론적인 관점을 계승하고 있는 에피쿠로스 관점이다. 따라서 죽음과 동시에 영혼은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 감각할 수 없다라는 것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선악을 판단하는 경험의 결과, 쾌락의 유무를 감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겠죠. 이 말을 한번 살짝 메모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선택지, 갑. 불멸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참된 실제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죽음 이후에 참된 실제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참된 실제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가서 순수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인 거죠.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럼 2번. 인간은 죽음 이후 감각으로 순수한 진리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어요. 1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참된 실제 세계로 간다거나 순수한 진리를 파악한다거나 제시문 이 부분이요. 순수한 인식을 가질 수 있다거나 이건 통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중요한 건 이 통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으로 가능한 거냐? 선택지에 써 있는 것처럼 감각으로 가능한 것이냐? 아니죠. 오히려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특성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각 속에, 그러니까 육체 속에 영혼이 담겨 있을 때
이 감각적인 거나 뭐 욕망에 의해서 방해를 받지만 오히려 육체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었을 때 영혼이 순수하게 이성적으로 진리를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각으로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입장을 진술하는데 지금 적절한 표현이 아니겠죠? 그래서 X. 3번 을. 죽음은 인간이 직면하는 최고의 악임으로 회피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을의 입장에서 보자면 결론적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회피해야 되는 대상일까? 그렇지는 않겠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지 말 것을 이야기하므로 회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어울리지 않고요. 또 최고의 악이냐라고 했을 때에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만약 선과 악의 판단을 한다면요. 그것이 경험할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하고 쾌락의 유무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아니라 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을과 같은 입장에게는 어울리는 진술이 아니었네요. 그럼 4번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을. 인간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냐? 지금 제가 언급한 설명 속에 나왔는데 죽음 이후에는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가 없네요. 즉 제시문에 있는 표현대로 감각할 수 없다, 느낄 수 없다죠. 따라서 아무것도 아니다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진술. 5번 갑과 을을 함께 엮었을 때 죽음은 감각적 경험의 대상이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했어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보는 귀결은 둘의 공통점을 유추하는 데는 가능할 수 있겠지만 감각적인 경험의 대상이다라고 했을 때 특히 을과 같은 부분에서는 감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감각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을에게 특히 어울리지 않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갑과 을을 엮어서도 맞지 않는 진술이 되니까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걸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4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목민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문항을 많이 풀이하면서 정약용 선생의 제시문이겠다라고 하는 직관은 좀 빨리 오는 편인데 그래도 정확히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동그라미 제시문, 목민간의 직분은 백성을 교화하는 것이다. 그들의 밭과 재산을 고르게 하는 것이나 부역을 공평하게 하는 것, 이것도 그들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두 번째, 청렴은 목민간 본연의 의무로서 온갖 선의 원천이고 모든 덕의 근본이다. 청렴한 자는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고 지혜로운 자는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 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이 덕의 근본이 되는 청렴을 이롭게 여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네요. 자, 이 부분을 짚어두고 나서 선택지로 가볼게요. 1번. 목민간은 사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 실현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목민간이 위아 첫 번째 내용같이 고르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그리고 청렴을 실천하는 것은 사익에 얽매이지 않고 공익의 실현, 백성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힘쓰는 것과 연결되겠죠. 두 번째, 목민간은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네요. 왜 유교의 맹자가 이야기한 여민동락과 같이 유교의 근본적인 의식, 백성과 더불어 즐거움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민본적이고 위민민본적인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으니 두 번째 선택지도 정약용 선생의 입장으로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목민간이 청렴해도 직무에 능하지 않으면 칭송을 받기 어렵다라고 했어요. 청렴은 덕의 근본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으나 첫 번째 동그라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밭과 재산을 고르게 한다거나 부역을 공평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 목민간에 담당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직무가 있다면 그것에도 능해야 백성들을 교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직무에 능하지 않으면 칭송을 받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유추하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목민간은 백성을 편안히 할 방책을 강구하는 것에 힘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민동락의 근본 정신,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3번의 목민간의 직무 충실, 또 네 번째 선택지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책, 방법들, 제도나 정책들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건 역시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목민 간의 청렴은 지혜의 많고 적음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시문을 읽으면서 짚어드린 것처럼 덕의 근본, 선의 원천, 그것으로부터 청렴,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이 청렴을 이롭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지혜 많고 적음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기보다는 지혜로운 자가 아마 이 청렴을 이롭게 여기고 청렴을 편안하게 여기며 청렴을 실천하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5번째는 옳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부터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아마 첫 번째 페이지에서 4번까지 술술 왔을 거예요. 5번에서 이거 중요한 문제네. 좀 조심해서 풀어야 되겠네. 사인이 딱 왔죠. 봅시다. 원조 이야기죠. 갑번은 우리는 절대 빈곤이 나쁜 것임을 안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마땅히 원조의 의무를 갖는다. 원조를 의무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범주 내에서는 롤스와 싱어 두 사람, 그 두 사람 중에서 이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건 싱어죠. 많이 제출된 제시문이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셨을 거예요. 그럼 1번 갑니다. 고통받는 사회의 구성원이 자유로운 사회의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 또는 적정 수준의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원조해야 한다는 롤스입니다. 병은 우리는 각자의 삶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다. 국가는 개인에게 사회적 선을 위한 희생을 요구하면서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소유권으로서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노직입니다. 제시문은 잘 판단했죠? 싱어, 롤스, 노직인데요. 해외 원조를 이렇게 범주를 파악하는 것으로 벤 다이어그램으로 냈잖아요. 자, 그러면 간만의 입장, 가불의 공통 입장, 이 중에 딱 들어맞아야만 정답인 것이고 어느 한 입장에서라도 틀리게 되면 제외하면서 속어법으로 우린 정답에 갈 수 있어요. 봅시다. 기억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원조를 해야 한다.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볼 때 개인도 국가도. 근데 무엇보다 원조를 해야 한다. 의무로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싱어도 롤스도 모두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기억번에 접근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포인트를 짚어보자면 여기 아니겠어요? 원조를 해야 하는데 관건은 인류의 복지 증진이 원조의 목적이니? 라고 묻는다면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원조의 목적이 인류의 복지 증진일 수 있어요. 하지만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원조의 목적이 정치 문화의 개선이다 라고 분명히 밝혔잖아요. 정치 문화가 개선되고 여차 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해석하거나 유추하는 관점까지 확장하지 마시고 롤스 선생님의 기본 입장과 언급을 토대로 이 선택지를 건조하게 딱 접근해 보면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정치 문화의 개선이 원조의 목적입니다. 인류의 복지 증진 자체가 원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롤스에게는 맞지 않는 입장, 노직에게도 맞지 않는 입장. 그래서 기억번은 싱어의 입장에서만 원조의 목적을 설정해주고 있는 맞는 진술에다가 그 원조를 할 때 있어서 절대 빈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이므로 기억번은 맞는 진술이에요. 그래서 기억번 일단 넣어주겠습니다. 니은번, 원조는 주체와 대상의 친소 관계와는 무관하게 실천해야 될 윤리적 의무다. 자, 여기서도 원조는 윤리적 의무다. 그러면 롤스, 싱어 다 들어갈 수 있겠다. 노직은 빼는 게 맞겠다. 여기까지 접근했을 거예요. 잘했어요. 그런데 아마도 원조 주체와 대상의 친소관계 얘기하는 거는 싱어만 그러지 않았나? 싱어한테는 분명히 내가 이 이론을 공부했는데 롤스가 이런 언급을 한 거를 내가 봤나? 아니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라고 여기에서 오히려 더 주춤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이익평등 고려 원리를 적용하니까 원조 주체와 대상의 친소 관계, 물리적인 거리, 국적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 얘기가 맞겠어요. 그렇다면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그러한 류의 이론을 근거로 이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롤스 선생님 입장에서는 고통받는 사회의 문제들을 질서 정연한 사회가 돕는 것이 의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것에 있어서 이 원조 주체랑 대상 간의 친소 관계가 중요한가요? 아니죠. 고통받는 사회 문제를 돕는 것, 그것 자체가 의무이기 때문에 친소 관계와는 무관한 정치적 의무로서 성립이 될 수 있죠. 그러면 롤스 선생님에게도 예스겠어요. 노직은 의무다라고 보지 않으므로 빼줄 수가 있었겠죠. 오. 그러니까 이 친소 관계와는 무관하게 이 부분을 풀 때 싱어의 경우는 그에게서 자주 나왔던 언급을 토대로 예스 할 수 있고 롤스에게서는 그가 한 직접적인 언급 자체가 아니더라도 정치적인 의무로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구나. 그렇다면 무관하게라고 하는 부분에 포함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셨다면 갑과 을, 만의 입장, 니은본도 맞네요. 오케이. 그럼 이제 디귿번 가봅시다. 원조를 위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요.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이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건 세금을 부과하는 원조, 이건 소유 권리를 침해하냐 아니냐라고 했을 때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노직의 입장에서는 아니 원조를 위해서 세금을 부과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는 거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노직이 확실히 X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에서 병은 반드시 빠지겠죠. 그러니 둘의 포함 관계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디귿번을 꼭 빼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네 2번과 5번 중에 정답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럼 리을번 D. 국가가 원조를 통해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셋의 공동 입장 들어가죠. 왜요? 자, 싱어의 입장에서는 복지 수준을 복지의 증진을 목적, 이익평등 고려 원리에 의해서 세계 시민주의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리을 선택지처럼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인가요? 그건 아니거든요. 아니다. 맞아요. 롤스 입장에서도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 목적 아니에요. 고통받는 사회의 정치문화 개선이 목적이죠. 그래서 아니다라는 진술 맞죠. 노직의 입장에서도 원조를 통해서 부국과 빈국의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누군가를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도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 그런데 경제적 평등을 실현해야 될 거 아니겠죠? 아니다라는 진술에 예스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갑을병의 공동 입장으로 리을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2번과 5번 중에 혹시 고민했었을 때 니은, 리을은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데다가 기억 선택지에서 싱어와 롤스가 각각 원조의 목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좀 깔끔하게 분리를 해내느냐. 여기에 이 기억번의 관건이 달려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억번의 그 무게를 느낀 친구들, 공감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예요. 맞췄다면 정말 잘했고요. 혹시 실수했다면 수능 때 맞추면 돼요. 자, 6번 갑니다.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발문을 보니 제시문의 사상가를 특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국가 안에서 구성원들은 선한 삶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밖에서 국가들은 아마 국제관계가 되겠죠. 선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국가보다 상위의 주권적인 권력이 국제관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다시 한번 국가보다 상위의 주권적인 권력이라는 게 국제관계엔 존재하지 않아요. 선을 추구하는 거 불가능해요. 국가들은 국익을 위해서 무정부 상태에서 타국과 경쟁합니다. 보편적 원칙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요.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한 세력 균형을 통해서 분쟁을 억제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제시문의 입장은 사상가를 특정 짓지 않더라도 현실주의적인 관점이겠다라고 판단했을 텐데 이것을 두고 선택지를 가보면 1번 국가 간의 분쟁 억지를 위한 최선의 방안은 뭘까요? 국제법 제정이 아니라 세력 균형이겠죠.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 두 번째,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는 국제사회의 주된 행위자가 된다라고 했어요. 국제사회에서는요, 국제관계에서는요, 국가보다 상위의 주권적인 권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국제기구나 비정부기구 같은 것들이 주된 행위자가 된다라는 것도 맞지 않는 진술이겠죠. 세 번째, 국제관계에서 대화를 통해서 영구평화의 실현 불가능하다. 자, 봅시다. 제시문을 보니 국제관계에서 무정부 상태, 경쟁 따라서 보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가 어려워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대화를 통해서 심지어 영구평화를 실현하는 것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주의적 입장입니다. 맞는 진술로 정답. 네 번째,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선량한 집단이다라고 했어요. 아니요, 선량한 집단 아닙니다. 제시문 보시면요, 국가 밖에서 선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분명 말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말했네요. 무정부 상태에서 타국과 경쟁합니다 라고까지 설명해주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와 표현으로 받진 않았지만 논리적으로 통하는 진술문을 선택시에 쓰고 있죠. 그래서 제시문을 꼭 확인하고 연결시키면서 X 해주고요. 다섯 번째, 국제사회에서 주권자인 세계정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요. 국제사회에서요. 세계정부가 주권자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시면 국가보다 상위 주권적인 권력이 국제관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이 한 언급이 판단 포인트고 또 하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한 세력 균형이다. 이것도 또 하나의 판단 포인트죠. 5번을 이 두 가지 기초로 했을 때 맞지 않는 진술이다라고 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개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시문 토대로 했을 때에도 실수하지 않을 방법까지 설명드렸어요. 7번 갑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셋 다 사회계약으로 출발하고 있어서 야, 사회계약론이 여기 다 나왔나? 했는데 교정적 정의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정적 정의에서 칸트도 이 사회계약에 대한 언급을 할 수 있죠. 한번 보죠. 사회계약은 자기 자신을 처벌하도록 하거나 자기 자신과 자기 생명을 처벌하는 것에 관한 약속을 포함하지 못한다. 누구든 그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니라 형벌을 받을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범법자는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인지는 선택하지 못해요. 그렇죠? 그럴 권한이 범법자에게는 없어요. 그 얘기죠. 그 범법자는 처벌을 받을 행위, 범죄 행위를 의욕하고 선택하고 실천했을 뿐 어떤 처벌을 받을래? 네가 골라봐. 그 선택권이 범법자에게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회계약에 대해서 쭉 앞에부터 설명해주고 있는 칸트의 입장이었고요. 1번은 사회계약에 사형은 포함될 수 없다. 그럼 이거 백할해야겠죠.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사회에 양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가 될 수 없다. 백할해야 입장이네요. 그럼 병번은 사회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데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겠죠. 살인범은 사회계약을 어긴 자, 추방으로 격리되거나 공중의 적으로서 죽음에 의해 영원히 격리되는 거. 그러니까 격리를 시켜야 되는데 추방으로 격리시키거나 죽음으로 격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루소의 입장이죠. 잘했어요. 그럼 1번 선택지. 형벌은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에 따라 부과되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범죄가 사회에 끼친 해악이 어떤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칸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에 상응하는 보복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정의로운 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1번은 오진술, 두 번째 을
종신노역형은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문항들을 많이 풀면서 사형을 종신노역형이라고 하는 형벌로 대체해야 되는 그의 언급들을 많이 봤죠. 하지만 우리는 개념까지 탄탄하게 있기 때문에 이 종신노역형을 사형 대신 이야기하는 건 사형에 있어서 강도보다는 지속성의 효과를 강조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살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속성의 효과,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면 가능하겠죠. 그러니 종신노역형만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도 베카리아 입장에서는 오진술. 그럼 3번 병. 개인은 사회계약으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사회계약 병의 입장에서는요.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의 생명 보존과 안전 보존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계약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처분할 권리라기보다는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존할 수 있는 권리. 따라서 오진술. 4번. 살인범은 사회성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라고 했어요. 칸트와 루소는 베카리아에 비해서 사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입장이죠. 그것이 칸트 입장에서는 응보주의이되 시민적인 인격성을 상실한 살인범에게 사형 이외에 동등성, 비례성의 원리를 실현할 다른 정의로는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죠. 그렇다면 칸트 입장에서는 사회성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형을 주는 형벌이 가능하겠고, 루소의 입장에서는 살인범은 병에서 재심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 사회 계약을 깨트린 공공의 적이에요. 그렇다면 공공의 적으로서 죽는다라고 했죠. 사회 성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맞겠네요. 그래서 4번이 칸트와 루소의 공통 부분을 진술한 표현인데, 뭐 사형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국가가 뭐 생명 박탈권, 사형의 집행권을 갖는다. 이외에 공통 선지가 지금까지 출제가 되어 왔는데, 요 4번은 공통점이라고 하는 그 계승점은 있지만 좀 더 표현이 새롭고 여러분들이 좀 더 훈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을 것 같아요. 5번 갈게요. 형벌의 목적은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으로 국한된다라고 했어요. 을과 병 이야기를 했는데요.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특수예방주의, 일반 예방주의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베카리아와 같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반 시민의 범죄 예방뿐만이 아니라 범죄자의 행동을 또 통제하는 것들도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 국한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으므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교정적 정의 문항 잘 풀어봤어요. 8번 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고, 유한계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좀 더 쉽게 배불런이겠다 판단이 가능했죠. 명성을 얻기 위해 행하는 여가와 과시소비의 공통적인 특징은 낭비다. 그럼 여기서부터 유한계급이 과시소비를 하는 것은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여가의 경우에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고 과시소비의 경우에는 재화의 낭비다. 어쨌든 낭비다. 낭비겠어요? 여가와 과시소비는 모두 부의 소유를 자랑하기 위한 거예요. 둘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편의성의 문제일 뿐이다. 여가와 과시소비는 모두 사회계층에게 위력을 발휘한다. 모든 사회계층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의 관점인데, 그의 관점에서 봤을 때 1번 과시소비는 사회의 최상계층인 유한계급에서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모든 사회계층에게 위력을 미치면서 발휘된다는 거죠. 모든 사회계층들이 그것을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오진술. 두 번째, 재력을 경쟁적으로 비교하는 성향은 과시소비로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이 재력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재력이 있다 스스로의 만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명성을 얻고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과시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낭비와 같은 패턴으로. 그래서 2번이 맞는 진술이겠습니다. 그럼 3번, 유한계급은 타인과 상관없이 자족하기 위해 여가를 즐긴다.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어떤 부를 갖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명성을 얻고 자랑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재화를 낭비하는 소비 패턴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진술. 네 번째, 유한계급은 부나 권력의 획득만으로 사회적인 명성을 유지한다. 오진술이죠. 위에 자족하기 위해서 여가를 즐기는 것도 맞지 않는 것처럼 부나 권력을 획득하는 것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명성을 얻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진술. 다섯 번째,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과 수요는 언제나 반비례한다라고 했어요. 반비례 관계일까요? 아니겠죠.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 가격. 그러면 사치제.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명품 같은 그런 물품들이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그런 명품과 같은 상품의 가격의 수요는 부를 과시할 수 있는 상품의 가격과 수요는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가짐으로써 확인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가격, 그것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그래서 결국 그것의 가격도 높아지는 거니까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거니까 반비례 관계다라고 말할 수 없겠구나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네. 확인받기 위해서 낭비적으로 재화를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수록 그런 류의 상품의 수요가 높아질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상품들의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높아진다. 그쵸? 그래서 반비례라고 할 수 없다. 정답은 2번. 잘하셨어요. 9번 갑니다. 갑을 중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고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명확한 건 적어도 한 사람이 부정이라면 두 사람 다 긍정의 대답을 해버릴 수 있는 건 빼야 된다는 거. 오. 갑부터 갈게요. 성관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관계는 부부가 상호 존중하면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이행했을 때만 정당화됩니다. 그렇다면 성과 사랑의 관계에서 보수주의적인 입장을 정리해주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면 1번은요. 자율성에 근거한 사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를 했다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화됩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적인 관점이죠? 다만 우리 문제 풀 때요. 자유주의적인 관점이라고 해서 어떤 도덕적인 경계망이 아예 없는 상태라기보다는 상호 인격, 자발적 합의, 그러니까 자발적인 자발성, 그리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위해 금지 이러한 조건들은 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간과하지 않고 있죠? 그런 점에서 기억본 보면요. 출산을 목적으로 부부가 동의를 했다. 정당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여기에 갑의 경우에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일단 부부 그리고 그들이 자신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발휘해서 동의도 했고 출산을 목적까지 했다면 갑의 경우에는 부정 안 하겠죠. 그렇다면 을의 경우에는 어떨까? 자유주의이지만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합의했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부가 그랬다면 이것도 부정의 대답을 하지는 않겠죠. 그러면 기억 선택지는요. 이건 둘 다 긍정의 대답을 하는 범주에 들어가겠는데 라는 판단이 가능하니까 기억번을 먼저 빼내는 게 가능하죠. 정답은 3번과 5번 내에 있어요. 그렇죠? 니은번 갑니다. 성관계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냐라고 했어요. 그럴 리가요. 갑의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이러할 때에만 정당화되고 옳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을의 경우에는 자유주의이지만 인격 존중하고 이러해야 옳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옳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범주가 있죠. 이거는 둘 다 부정이니까 반드시 들어가겠습니다. 디귿번. 성의 자기결정권 존중은 성관계 정당화의 필수 조건인가 라고 했어요. 기억번에 이 동의라는 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나 스스로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것도 역시 존중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당화, 옳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필수 조건이죠. 이건 두 사람 다 긍정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디귿번은 적어도 한 사람의 부정이 아니기 때문에 빼주는 거죠. 그 순간 정답은 나오네요. 3번이요. 리을번 확인해 볼까요? 쾌락을 위한 성관계는 항상 상대 인격성을 침해하는가 라고 했어요.
쾌락이라고 하더라도 이때 항상이라고 들어갔으니까 뭐 특히나 을 부분에서 판단해볼 상호 인격, 자발적인 합의, 그리고 위의 금지가 된다면 항상 상대의 인격을 침해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그러면 적어도 을의 경우에는 부정의 대답도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데, 판단하게 되면 리을번이 들어가는 게 맞겠구나, 그럼 정답은 3번이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념 요소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인 대신에 형식적인 면에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게 그렇게 구성된 문항 같죠? 10번 가겠습니다. 가에 갑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합니다. A부터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골라봅니다. 라고 했어요. 와, 이거 분배정인데 딱 갑을 두 사람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순서도 모양인데, 제시문 먼저 볼게요. 공정한 사회란 공정한 최초의 상황에서, 원초적 입장, 선택하게 될 원칙에 의해 규제되는 사회 구성원들의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계. 와, 정말 많이 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롤스 입장이에요. 1번은 최소국가. 최소국가보다 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해. 노직. 그러면 이 문항은 롤스와 노직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나타내주고 있는 제시문을 딱 걸어놓고 선택지 기억번 A. 정의 원칙은 가상의 상황에서 합의를 통해 선택되는가? 이걸 바로 예, 아니요 라고 잘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능 보기 전에 마지막 논리적으로 개념 한번 짚어보면, 롤스가 이야기하는 정의 원칙이 있고 노직이 이야기하는 정의 원칙이 있는 거죠. 그 정의 원칙에 대해서 롤스의 입장에서는 합의를 통해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보고, 그것을 가상의 사고 실험 상황에서, 그쵸? 그래서 가상 상황에서 설정하죠. 그래서 이번 9월 모평에서는 가설적이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는 거죠. 가설적이고 비역사적. 복습해뒀죠? 그래서 롤스, 노직에서 기억번은 맞는 구도가 되겠습니다. 니은번, 기본적인 자유는 다른 기본적 자유와 상충할 때 제한될 수 있느냐? 야, 이거 작년 평가 문항부터 정리가 된 역사가 있는 선택지죠. 기본적인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되는 것은 제1의 원칙으로 우선성을 갖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자유는 절대적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왜요? 기본적 자유들끼리 충돌할 때에는 그 내부에서 조정될 수 있지요. 예. 그래서 그러한 류의 제한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니은 진술문이고, 이건 기출의 역사가 있네요. 최근에 나왔었던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잘 챙겨 놓으셨다면 롤스에게 니은번 맞다라고 판단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디귿번, 차등의 원칙은 법과 정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사적 거래에도 직접 적용되는가라고 했어요. 이게 새롭긴 하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순서도 모형해서 이렇게 소거법 하면서 잘 맞추긴 했겠지만, 확인해 보자면 롤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차등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이죠.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메모 형식으로 한번 설명드려보죠.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차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설명이 되는데, 이 정의의 원칙은 원초적 입장에서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합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롤스 선생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정의의 제1덕목, 사회제도의 제1덕목이 바로 정의라는 것이죠. 사회제도는 정의로워야 되고, 그 정의로운 사회제도에 의해서 우리 체제, 정책, 제도 등이 설정되겠죠. 그런 정의로운 정의 원칙에 의해서 규제되는 정책과 제도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사회생활과 경제생활이 규제받게 되고, 그랬을 때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체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차등의 원칙, 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법과 정책과 같은 이러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이지 사적 거래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롤 선생님의 이 논의 자체가 이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 제도, 그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세워지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것이지 사적 거래에 직접 적용되기 위한 논의를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디귿번을 빼주시는 거, 이렇게 이론적으로도 한번 더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리을번 갑니다. 정형적 분배 원칙은 필연적으로 재분배를 초래하는가? 그쵸? 노직의 입장에서는 비정형적 원칙, 그걸 중시하고 있죠? 그 역사성의 원리를 중시하고 있으므로 정형적인 분배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재분배를 초래하게 된다. 기출에서 많이 봤었던 패턴입니다. 리을번 맞아요. 기역, 니은, 리을 들어가는 4번입니다. 그리고 다시 되짚어 봤어요. 네. 그러니까 니은, 리을은 아마 잘 푸셨을 거고 디귿번은 그래도 피해갈 수 있는 세팅이에요. 처음에 접근을 잘했다면. 그래서 기역번이 관건이 됐었던 그런 선택지 구성이네요. 정답 4번입니다. 워낙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도움되셨길 바라요. 11번 가볼게요.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갑의 첫 문장이요. 1번 선택지랑 긴밀한 연관성이 있어요. 갑은요. 배움을 행하면 날마다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날마다 줄어든다.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무 위에 이른다. 무 위에 이르면 못하는 바가 없어진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갑번을 보면서 선생님 저는 도무지 이런 제시문이 더 어려워요 라고 한다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 향하는 바와 지 양하는 바가 뭘까? 아마 이 갑 선생님은 그렇게 분별하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진 않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공부하는 시험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해 보자면요. 갑의 입장에서는 배움, 지식을 쌓아서 분별적인 지혜가 생기고 차별과 분배를 하는 편견과 선입견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실 분이에요. 그럼 뭐가 좋으냐? 지식을 덜어내고 분별적인 지혜를 덜어내서 텅 빈 곳에 도가 모여서 그 도의 관점에서 자연을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분별적으로 비교하면서 볼 이유가 없다는 거야. 각자의 고유한 속성들이 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줄어들고 비워내고 또 비워서 무 위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에 나왔으니까 노장가 보다 라고 접근했어도 큰 문제 없었겠지만 그러한 의미에서 도가의 관점, 노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1번 선택지를 보시면 배움을 통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을 쌓는다. 옳고 그름 나왔으니까 더 잘 풀 수도 있었겠다. 지식과 배움, 아니 이 배움이라는 게 꼭 지식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확실한 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식을 갖는 것은 하찮은 지식이에요. 하찮은 지혜죠. 더 충만한 지혜는 진정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무 위에 이른 지혜인 거죠. 그래서 1번은 X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2번 선택지 가보면 선과 악을 분별하지 말고 도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무위하고 자연 한 게 도죠. 그것에 따라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인간들의 지식, 제도 이것들을 텅 비워내라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않는 경지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 2번이 맞는 진술이에요. 그럼 1번 제시문 가볼게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게 되고 생각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태로워. 어둡고 위태롭지 않아야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 계속 배워야 돼요? 군자가 도를 배우면 사람들을 사랑하고 소인이 도를 배우면 부리기 쉽다라고 했네요. 이건 유교적인 관점 공 선생님의 입장인 건데 지금 공 선생님 입장에서 보자면 인의와 같은 도덕적인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실리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될 수 있겠죠. 우선순위를 얘기해보자면. 그래서 오진술. 4번. 좀비 친소를 구별하지 않는 사랑을 해야 된다. 도가하고 육아에는 구별. 이 표현이 꼭 나오죠. 좀비 친소를 구별하지 않는 사랑은 딱 얘기해보자면 겸애죠. 묵가죠. 그래서 틀렸다라고도 판단하셨을 거고 한 번 더 복습하면 공자가 이야기하는 인이라는 사랑은 좀비 친소를 분별하면서 확대되어 가는 사랑인 거죠. 그래서 4번을 다시 한번 판단할 수 있었고 5번. 사사로운 욕심을 극복하고 예를 회복해야 된다. 네 글자. 극기복례 혹은 극기복례 위인. 이건 을에게는 어울리겠지만 갑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예를 회복하는 인간사회 제도와 규범적인 차원보다는 무위자연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더 이상적이니까. 그래서 5번도 빼내고 정답은 2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12번 갑니다. 갑의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계약론이 여기 나왔죠. 국가 권위의 정당성.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사회계약론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 공부했었는데 올해는 더 확실해졌고 이번도 보니까 더 확실해진 것 같아요. 국가권위의 정당성에서 사회계약론이 꽤 중요한데 사회계약론 사상가들끼리 나왔을 때가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어려운 세팅이죠. 맞죠? 이거 이해하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에 섞여버리면 그래도 좀 쉬운 포인트가 생기는데 사회계약론 두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수업하다 보니까 홉스하고 루소에게서 그 부분을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면 결정적인 게 바로 이 자연 상태에 대한 서술이에요. 맞죠? 이거 안 놓쳤죠? 갑번에요. 자연 상태를 비참하다라고 표현했어요. 루소가 아닌 거야. 제가 이게 얘기하는 거 뭔지 딱 캐치하셨을 겁니다. 그쵸? 홉스가 투쟁 상태, 전쟁 상태를 자연 상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쵸? 보존과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공통의 권력을 세웁니다. 이 인격체를 세우는 것이 리바이어던 커먼웰스. 이거 한번 메모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걸 세워요. 이걸 모두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해서 모든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부여합니다. 그래서 신의 계약이 일어나죠. 그래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자연 보존의 그 의지를, 이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결집해서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커먼웰스에게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요 신의의 계약이 2번 선택지요.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이 된다. 이거 좀 고민했죠? 지금 이 문장, 이 제시문의 근거가 이 2번 선택지랑 그대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것도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홉스의 리바이어던의 한 구절인데요. 커먼웰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호 신의 계약을 체결하여 세운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들 각자가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그들의 평화와 공동방위를 위해 모든 사람의 힘과 수단을 그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가 읽은 부분에서 그 인격이 한 행위의 본인이 됨으로써 라고 한 요 부분이요. 예. 요거 우리 연계교재 자료에도 있어요. 한 번씩 읽어보세요. 그 부분을 2번처럼 정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의 계약을 통해서 나의 양도된 권한을 커먼웰스에게 양도하고 그가 왜 리바이어던의 그림, 그 표지 그림 그 자체가 그러죠. 리바이어던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에게 양도한 그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선 주권자가 누구예요? 커먼웰스가 주권자죠. 그에 양도하고 그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에 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양도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 이 하나의 인격, 권력과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 커먼웰스에 세우고 거기에 국민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리바이어던. 그러니 이들 국민들은 이 주권자가 행하는 행위와 판단의 본인 자체가 되는 것. 그래서 2번이 맞는 진술. 그러면 1번. 절대적인 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리바이어던 커먼웰스가 주권자가 된 상태죠. 이 신의 계약을 통해서 커먼웰스가 주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주권자에게 신의 계약, 전면 양도해서 세운 상태죠. 자연권을 더 자기 보존의 자연권을 더 확실히 보장받기 위해서 이 계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양도된 권한을 우리가 전면적으로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이죠.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은 불의하다라고 홉스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 군주가 바로 그 커먼웰스, 주권자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군주가 있는 것보다 주권이 없는 것이 덜 해롭다가 아니라 이 커먼웰스 주권자는 절대적인 군주로서의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진술. 그럼 1번 가야 되겠죠? 제시문 갑니다. 비교적 평화로운 자연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면 로크죠. 이게 그래도 고마운 거죠. 이 부분을 딱 보여줬으니까.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 구속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도는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며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그래서 1번은 신탁계약이 맺어지는 형태인 로크의 관점이죠. 우리 가불병 최강자라고 하는 강의에서 아무래도 사회계약론 이거를 해야 될 거, 1강에 했어. 그 첫 번째 강의. 네. 그러면서 이 신의계약, 신탁계약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 이름 자체가 중요하진 않겠지만 서로의 계약의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 이거 선택지 설명하려면 필요한 부분이어서 한번 쓰고 갈게요. 자연 상태가 있고 사회 상태가 있다. 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일 것이고 사회 상태에서는 이 계약론자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동의와 계약과 합의에 의해서 국가가 세워지는 상태가 바로 사회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적인 자유가 있지만 그걸 포기하고 사회 상태로 들어가는 이유, 그 방도는 뭐냐?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거다. 로크의 관점에서 그의 계약론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입법부가 세워지죠. 시민의 재산, 지금 여기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거, 이거 로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이 재산을 안전하게 향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걸 자의적으로 입법부가 처분해버렸다? 이거는 저항권이 생길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자의적으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저항의 근거가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3번 X. 오진술이에요. 그럼 이제 2번이 맞다라는 거 표시해놓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요. 시민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위법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 아니요, 봐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적 자유가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사회 상태에 들어와서요. 입법부와 행정부를 세웠잖아요. 이제 이권을 분립한 상태에서는 시민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위법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그 권력에 의해서 처벌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오진술입니다. 5번이요. 자연 상태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회 상태가 아닌 자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을 두고 고민할 수 있었겠다 싶은 게 아마 특히나 홉스에게서 자연 상태는 이런 투쟁 상태다 이 개념이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뭐 정의와 불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살짝 머리에 넣어둔 상태에서는 5번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바로 다시 한 번만 바로 잡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이 존재하겠죠. 네. 하지만 그때의 법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 홉스 입장에서 보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연 상태에서의 자연법은 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으로 하여금 평화와 복종을 지향하게 하는 성질이다. 커먼헬스가 성립되면 법이지만 그 전에는 아직 법이라고 할 수는 없는 상태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이 규범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서 접근했는지 모르겠지만 규범이라는 거 1강, 개념 1강에서 규범윤리학 할 때 규범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해두면 많은 도움이 돼요 라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나요? 같이 판단을 하고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당위적인 속성을 갖고 실천을 지향하며 그것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규범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래서 윤리학과 규범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얘기 많이 했죠? 그러니 자연 상태에서 그런 류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거나 그런 것들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네. 다만 아까 여러분들 헷갈렸었던 홉스에게 봤을 때에는 자연 상태에서는 공통의 권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그 권력에 근거해서 어떤 불의, 이건 정의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공통의 권력이나 그 기준이 없어서 불의라고 하는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류의 역설적인 표현이 가능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혹시 그런 내가 갖고 있는 개념들과 섞여서 불안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왔는데, 그래서 그 지점에서 이걸 좀 명쾌하게 정리를 해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5번은 이런 차원으로 좀 적극적으로 설명드린 거예요. 도움되셨길 바라요. 네, 13번 갑니다.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갑과 을이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하고 있는 얘기는 이칠 권리의 보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의 경우에는 이칠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언론사의 경우에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언론사에 이칠 권리를 언론사의 이칠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이러이런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반면에 을의 경우에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공통적인 거는 이칠 권리 보장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해서 검색 서비스 사업자 이런 유의 부분에 대한 이칠 권리 보장까지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한쪽 입장에서는 언론사를 대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을 갑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론의 핵심 쟁점은 1번에서처럼 이칠 권리의 행사를 언론사를 대상으로까지 허용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O와 X로 나누는 쟁점이 된 거죠. 이칠 권리의 필요성이 증대된다거나 언론사의 오보를 수정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한다라고 하는 정도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핵심 쟁점은 1번에서 이야기한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보셨죠?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 1번에 더군다나 정답이 있어서 나머지 오답 여부 확인해 보시면 잘 득점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14번 가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할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는데 의무는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는 행위의 필연성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도덕 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어야 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 곧 순수한 법칙 그 자체만이 존경의 대상일 수 있고 명령일 수 있습니다. 칸트의 입장이다라는 건 잘 판단하셨을 거고 사례는 기업가 A가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회사의 부도를 막아야 하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서 볼까? 라고 고민을 하고 있는 A에게 칸트라면 어떤 조언을 줄까요? 입니다. 1번, 기업의 회생이 목적인 모든 행위는 정당화됩니다. 칸트가 이렇게 조언하진 않겠죠. 기업의 회생이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한 결과를 도출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의무의식으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옳지 못할 것이다. 결과가 아니라 나의 그 선의지, 의무의식에 대한 존경,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죠. 2번, 동기와 무관하게 결과가 좋으면 옳은 행위가 될 것임을 명심하세요. 오진술이죠. 왜? 다시 한번 결과가 아니라 나의 의지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 번째, 기업가의 의무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임을 명심하세요. 3번 동그라미 치면 이 14번 감점이죠. 왜요? 아마 이 부분에서 실수했을 거예요. 의무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다라고 했거든요. 의무에 맞는 행위가 곧 도덕적 행위. 곧. 그렇진 않죠? 왜요?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말미암는 것. 의무의식,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으로부터 비롯된 것과 우연히 그 행동이 결과적인 면에서는 그 의무에서 비롯된 것과 모양은 같아요. 의무에 맞아요. 그 모양이 혹은 결과가 의무에 맞는 것인데 맞기만 하냐? 그것이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 거죠. 칸트 입장에서 보자면 의무로부터 비롯된 것이어야 돼요. 단순히 의무에 맞기만 하는 그냥 일치라고 하는 게 비롯된 것보다 좀 약한 의미로 지금 쓰이는 거예요. 비롯된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미암는 거, 비롯된 거, 그저 맞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것도 기출 패턴에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내가 그걸 조금 챙기지 못했다면 이거에서 한번 실수할 수 있죠. 이거 한번 조심해 주세요. 4번, 기업을 살리려는 맹목적인 경향성에서 벗어나 선의지를 따르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죠. 5번,
경제적 유용성 유무가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됨을 고려하세요 라고 했어요. 이 유용성 유무라고 하는 것이 결과의 문제라면 칸트의 입장에서는 도덕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잘하셨어요. 15번 갑니다. 이야, 중요한 문제 또 하나 나왔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A와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는데 자연과 윤리를 이렇게 3원형 비판으로 냈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겠지만 오히려 좀 명쾌하게 풀리지 않았어요? 왜 그런지 볼까요? 갑은요. 생명은 없지만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행위를 일삼는 건 도덕성을 촉진하는 감정을 약화시킴으로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칸트인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설명해 보면 인간은 자신의 도덕성을 고양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잔혹하게 대하는 것은 내 도덕적인 감수성을 상당히 악화시켜요. 그건 그 생명이 없는 그 대상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져서가 아니라 그 행위가 결국은 나 자신의 도덕성을 고양시켜야 되는 그 의무를 저버리게 하는 것이므로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서 위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함부로 하지 말 것은 간접적인 의무로서는 성립합니다. 맞죠? 1번, 쾌고감수 능력,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선행 조건, 이익 동등하게 고려. 더 얘기 안 할게요. 싱어죠. 하지만 저 제시문 속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들어있다는 걸 꼭 논리적으로 확인하고 병번은 생존 유지, 종의 재생산, 환경 적응 활동,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정한 경향성, 목적론적 삶의 중심, 테일러. 오케이. 중요한 사상가가 다 나왔어요. 3월 학평 구도랑 유사한 것 같은데 1번 한번 볼게요. 1번 AF. 일 번 선택 제가 그냥 쭉 읽지 않고요. 판단해야 되는 포인트 짚어보면 이 문장에서 의식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두더라도 그러한 의식이 도덕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보장하는 조건이 된다라거나 혹은 도덕적 행위의 주체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인간이 그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을 보장하는 필요 충분 조건인 동일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냐를 묻는 문장이라고 해석해 봤을 때 칸트는 이것을 전제로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부정의 관점을 가질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1번 선택지는 이러한 칸트가 두 사람에게 비판을 제기하는 데 있어서 그의 전제 조건으로도 혹은 두 사람이 받을 비판으로도 적절한 문장은 아니겠다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5번의 1번 선택지는 우선 오진술로 제외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선택지. 두 번째 B로 갑니다. 싱어가 칸트에게서요. 자, 여기에서는 포인트가 의무네요. 인간의 의무를 얘기하는데 우리 문풀하면서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직접적 의무와 간접적 의무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갑 가지고 간접적 의무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과 관련해서도 인간의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싱어는 말할 거예요. 그렇다면 칸트는 그걸 간과하냐? 그렇진 않을 거예요. 간접적 의무를 얘기할 테니까요. 생명이 없는 아름다운 것을 파괴하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생명이 있는 동물에 대해서 간접적 의무 당연히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B번 X, 3번 B와 D입니다. 싱어에게서 두 사람에게 나가는 비판이고요. 여기에서는 종차별주의, 인간을 위해 동물에게 친절하는 것은 종차별주의 입장이 아님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싱어의 입장에서 동물에게 우리가 도덕적인 숙고를 하고 도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동물들도 쾌고감수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동등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인간을 위해서 동물에게 친절한 것은 종차별주의적 입장이 아님이라고 싱어가 기본적인 관점으로 갖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빼줄 수 있겠고 4번
포인트는 도덕적 지위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5번도 도덕적 지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했었는데 테일러가 싱어에게 이야기하는 거네요. 테일러의 관점에서 도덕적 지위를 갖는 존재는 생명체들까지죠. 그러면 이익관심을 갖는 개체는 누구예요? 동물이죠. 즉 쾌고감수 능력을 갖고 있는 동물, 이익관심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생명체라면 도덕적인 지위를 갖는다 라고 테일러는 볼 거예요. 근데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과 이익관심을 가져야만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라고 보겠죠. 그러니 이 구도에서 어떤 개체가 이익관심을 갖지 않아도 도덕 지위를 지닐 수 있다라고 나는 봐요. 그런데 싱어 선생님은 그 점을 간과하시는 것 같아요. 라는 구도가 가능하겠죠? 그럼 5번 갑니다. C와 E예요. 생태계를 조작해서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를 훼손하면 안 됨을 간과한다라고 했어요. 생태계에 대한 어떤 뭐 간섭이나 생태계 자체 유지를 위한 뭐 인간의 행위들 이런 것까지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요. 요거요. 생태계 자체의 도덕적 지위냐. 테일러는 도덕적 지위를 갖는 대상을 생명체까지로 보죠. 생태계 자체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 병의 입장에서 기본 관점이 되지 않으므로 비판의 구도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진술 정답은 4번. 이렇게 정리. 잘하셨습니다. 그럼 16번 가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예술과 윤리고 중요한 제시문인데 결정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포인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한 본성이요. 본성이 악하다라고 보면서 그것들을 교화하기 위한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공자 맹자 아닐 거고 네 맞아요. 순자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의하면서 순자 악한 본성 요거까지는 꼭 알아둬야 돼요. 성악설 설명을 드렸죠. 그럼 1번 가볼게요. 통치자는 백성을 교화하는 도구로 음악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순자가 보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가 없고 혼란을 싫어해서 우아한 음악을 만들어서 사람이 음악을 즐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했대요. 그건 백성을 교화하는 하나의 도덕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두 번째, 우아한 음악으로 더럽고 악한 기운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을 조심했어야죠. 보니까 음악을 지금 보니 도리에 맞지 않는 혼란이 있을 수 없다. 우아한 음악을 만들어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게 했으니 2번 선택지에 막을 수 없다 부분이 틀려서 옳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 네. 3번 어떤 음악을 듣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행동 거지가 다를 수 있다. 그러네요. 도리에 맞는 거 우아한 음악이어야 되겠네요. 네 번째 조화로운 음악은 즐거움의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자, 사람이 음악을 즐거우면서도 어지러움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우아한 음악이에요. 그러니 맞는 진술이겠죠. 다섯 번째, 도리에 어긋나는 음악이 유행하면 사회 질서의 유지가 어렵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요. 음악이 도리에 맞지 않으면 혼란이 없을 수 없다라고 했으니 사회 질서 유지가 어렵다라는 진술도 가능하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서 정답은 2번. 잘하셨어요. 17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하버마스예요. 9월에는 안 나왔고 6월에 한번 나왔죠.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나오다가 9월에 안 나온 건데 혹시 챙겨봐야지 했다면 이 문제가 도움됐을 것 같아요.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 행위 능력을 지닌 모든 사람들에게 담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개방해야 되고 담론 참여자는 모든 담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발언할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해. 억압받지 않고 발언할 수 있어야 해. 담론을 통해 합의된 내용은 보편적 도덕 규범이 될 수 있어.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적인 관점 판단하고 기억 선택지 잘 나오던 내용이죠. 담론 참여자는 개인적인 욕구, 희망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해요. 안 된다 해서 틀렸거든요. 그래서 기억번을 자신 있다면 먼저 제외시켜 보면 3번과 5번 내에 정답이 있어요.
니은번, 다수가 인정한 주장도 담론 과정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네. 다수가 인정했지만 그것이 어떤 점에서 문제점이 있는지를 공론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맞는 진술이에요. 디귿번, 담론의 참여자는 상호 주관적인 논증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다. 상호 주관적인 논증, 그것이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합의한 보편적인 도덕 규범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디귿번 맞고요. 리을번, 담론 참여자는 모두 합의의 결과와 부조경을 수용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합의된 내용이 보편적인 규범이 되었고요. 그 규범에서 우리는 합의의 과정을 통해서 이런 결과나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라는 것을 논의하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규범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죠. 그래서 5번. 리을번까지 넣어야 정답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리을번이 부작용을 수용하면 안 되지 않아? 라고 해서 리을을 뺐다면 아마 3번으로 체크하면서 정답이 안 됐겠죠? 5번, 리을번까지 꼭 넣어야 되는 거였어요. 잘했고요. 18번 갈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것도 평가 문항으로는 오래 없고 그 전에 나오던 문항인데 엘리아데죠. 엘리아데에게서 잘 나오던 패턴. 요거 오답 패턴. 이거 강의에서도 얘기했던 건데 그만큼 지금 기출에 대한 훈련으로 잘 풀 수 있는 그런 구성이라는 거. 좀 자신감을 갖고 접근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짚어볼게요. 종교적인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을 비교하면서 엘리아데가 설명하잖아요. 자연은 항상 종교적인 의미로 충만해 있어. 하늘은 신의 초월성을 계시해. 대지는 우주적인 어머니이자 양육자야. 자신을 나타내. 그래서 이 자신이 초월자 신이라면 그 신이 이 자연에 자신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이 신, 초월자와 자연이 똑같다. 즉, 자연 즉 신이냐?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 자연을 창조한 초월자가 있고 그 초월자가 자연에 자신을 현현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그 자연 대상물 자체가 초월자 그 자체다 라고 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선택지요. 자연이 초월적 존재 그 자체냐? 그건 아니다. 초월적인 존재가 자연 대상물들의 나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 보여주고는 있지만 초월적 존재는 따로 있습니다. 이게 오답지로 잘 나왔던 패턴이에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거든요. 그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주의 여러 가지 리듬은 세 번째 줄부터 질서, 조화, 항상성, 풍요를 드러낸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제적이고 살아있고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다. 우주는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계시한다. 존재의 현현과 성현이 서로 만난다. 현현 드러낸다. 이거거든요. 그럼 1번. 종교적인 인간한테 모든 자연은 우주적인 신성성으로 드러난답니다. 왜? 이 초월자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니까 그 신성성으로 계시되는 이 자연을 경험하고 있죠. 두 번째,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 것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왜? 이 초월자가 자신을 자연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으니 불가분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종교적 인간은 자연문을 통해서 현현하는 성스러움을 숭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스러운 존재가 자연물에 자신을 현현 드러내 보여주니 그것을 숭배하는 것이 종교적인 인간의 특성이다. 연결되는 얘기죠. 자연물은 성스러움이 드러나더라도 여전히 자연 안에 존재한다. 맞는 얘기죠. 다만 3번이 이 수험생들이 고전적으로 잘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많이 강조했었는데 고맙게도 그 포인트를 잘 캐치하고 여러분들이 풀어줬다면 득점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5분 실수했으면 이번 기회에 체크하시고 19번 가볼게요.
시민불복종이 19번에 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9번이라고 하는 마지막 페이지에 그 마지막 두 번째 문제 항상 어려운 주제들이 하나씩 이제 꼭 배치가 되죠. 시민불복종인데요. 갑번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법이나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 평등한 자유 원칙에 대한 위반은 보다 적합한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된다. 롤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시민불복종이 일어나는 뭐 대상, 방법, 그 제한점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1번은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깊을수록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의 감소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저울질해보면서 비용 대비 혜택 고려해봐야 된다.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 싱어가 얘기하는 거죠. 그럼 봅시다. 기억 선택지에 소수자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요 자체가 지금까지 만약에 출제되지 않은 새로운 패턴이라고 하더라도 제시문을 보면은요. 특히 평등한 자유의 원칙의 위반 이 얘기를 괜히 쓰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제시문 보면서 훅 넘기지만 다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소수자에게 있는 기본권이에요. 기본권이에요. 소수자이더라도 그들의 기본권은 우리가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걸 박탈한 법이 있어요? 그건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네요. 그럼 불복종의 대상이 되는 거죠. 기억번은 예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나왔었던 이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위반으로 구체적인 사례로 들어가 있는 것들. 그 이번에 있는 거고. 니은번.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시민불복종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새로운 선택지이기도 하고 제시문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맞는 진술입니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일어나는 시민불복종은 오히려 이 시민사회의 질서를 가져다주고 정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한 보복적인 억압이 있을 수 없다라고 롤스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 니은이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구성이 되었죠. 디귿번 갈게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시민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얼마 전에 강의에서 강조 썼던 부분인데 시민불복종의 정당성 판단 여부로, 판단 근거로 롤스는 다수의 정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롤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기초로 시민불복종이, 지금 일어난 시민불복종이 정당하냐 아니냐를 판단해요. 그런데 싱어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조차도 완벽하지 않고 옳지 않은 것일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시민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을 대상으로 시민불복종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싱어 생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연계교재도 나왔고 그 점에서 좀 대비해야 되는 포인트가 된다 강조했었는데 디귿번 들어가서 다행이에요. 이 부분도 혹시 못 챙겼다면 지금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리을번. 시민불복종은 개인의 신념을 정당한 근거로 삼는 양심적 행위다라고 했어요. 방금 설명이 됐는데 시민불복종의 정당한 근거는 갑에게서는요.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이죠. 개인의 신념 자체가 아닌 거예요. 특히나 그런 롤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문장을 엮어서 옳은 진술이다라고 할 수 없으니 리을번 꼭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들어간 4번이 정답이 됐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니은이 들어가느냐 아니냐가 관건이 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한 번 더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에서 지지할 주장,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는데요. 생명공학의 문제에서 체세포 유전자 치료제가 환자 본인의 동의에 따라서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주로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하지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문제가 달라졌죠. 인간으로 성장할 잠재성을 지닌 배화에 파기가 수반되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또
치료 전에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로 얻은 배아 유전 정보가 치료가 아닌 자질 강화에 활용되면 적극적인 우생학으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는 치료 목적으로 가능하지만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는 자질 강화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 그러면 1번 모든 유전자 치료는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안 돼요. 체세포 유전자 치료도 요거 본인의 동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환자 동의 없이 실시하겠습니까? 두 번째,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를 위한 유전자 검사는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생식세포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윤리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 유전자 치료는 자녀의 자질 강화를 목적으로 실시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치료가 아닌 자질 강화에 활용되는 거, 적극적 우생학으로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한 거니까 오진술이죠. 네 번째, 유전자 검사의 결과는 치료 이해 목적으로 활용돼야 된다. 아닌 거죠. 치료가 아닌 자질 강화에 활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 다시 한번. 5번, 인간 배아를 수단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 연구는 금지되어야 한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인간 배아를 수단화하는,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렇게 배아의 파기까지 필요한 연구를 하는데 그게 생식세포 연구에서 필요한 단계인데 그게 인간 배아를 수단화해버릴 수 있게 된다. 그러한 유의 연구는 금지되는 것이 옳겠다라고 이 칼럼에서는 결론으로 내고 있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5번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수능 전 마지막 학력평가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조금 더 보완해서 11월 수능에 확실히 올릴 수 있는 포인트들 이걸 잘 캐치해서 담담하게 야금야금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끝까지 응원할게요.